자, 안녕하세요. 2020년 이제 새해 들어서 여러분들 처음 뵙는 시간인데요. 하여튼 올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목적했던 합격을 반드시 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공법 시간이 지금 여섯 과목 중에서 이제 제일 지금 마지막 시작되는 것 같은데, 우리 1, 2차 이런 거는 앞에서 다 다른 분들이 말씀을 해 주셨을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과목이 부동산 공법입니다. 11월부터 하신 분도 계시지만 지금 1월 달에 또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이제 간략하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떤 것을 배우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저는 장자, 완자, 장완석이고요. 이 부동산 공법이라는 것이 각종 규제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각종 규제법. 그래서 이제 행정기관이 공익적 차원에서 국민을 규제하는 행정기관이 위에서 국민을 규제하는 것을 다 공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공법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토지와 건축물 두 개를 얘기한다라면은 토지에 대한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각종 규제법이 공법이다. 이것이 2차 과목에서 아마 제일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과목으로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소개를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혹시 그런 얘기를 2차 선생님들이 하셨다면 몇 점 맞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다른 선생님들이 얘기할 때 40점? 그건 너무 심한 것 같은데, 그거는. 60점? 너무 심하다, 그거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보통 얘기를 하실 때 그 얘기를 이미 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40점이 나왔다면 여러분들이 잘못 들으신 건지 아니면은 그 선생님들이 너무 박하게 얘기를 하신 건지. 60점? 그것도 틀려요, 그것도. 제가 기대했던 대답이라면 아닙니다. 이렇게 세감을 보잖아요, 2차에서. 글쎄 어떻게 얘기를 하셨는지 몰라도 보통은 전국 어디서도 학원에 막 가면 그 목표치로 최소한 합격하기 위해서 그 목표치로 적어놓는 것은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얘기를 해보면 최소 과락 없이 60점이어야 되는데 최소한의 합격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점수로 맞아야 될 점수로서 보통 이렇게 되거든요. 요렇게 이게 점수가 제일 잘 나옵니다. 상대로 제일 잘 나오기 때문에 최소 70점 맞아야 된다. 70점 맞으라는 게 아니고 최소 70점. 보통 80점대 그냥 잘 나오죠, 이거는. 근데 최소 70. 그러면 공시세법 합쳐서 24문제, 16문제 아닙니까? 합쳐서 60점 맞으면 되고. 요게 제일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딱 평균이 60점 되죠? 상상화돼서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하는 과목이 여러분들이 이 과목입니다. 이 과목인데 보통 중개 실무라는 것이 여러분들을 점수를 올려서 합격시키게 만드는 그런 과목이라면 공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안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떨어뜨리는 과목. 요거는 여러분들을 합격시키는 과목. 요거는 여러분들을 좀 떨어뜨리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잘 공포스럽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가지고. 실제 29회 때 시험은 이 공법 때문에 거의 사람들 많이 떨어졌잖아요. 2차만 하신 분들 중에서도. 공법 과락으로 29회 때. 30회 때 시험 같은 경우 29회에 비해서 한 30% 정도 더 많이 뽑았어요. 공법이 좀 더 무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이제. 29회 때에 비해서. 31회 때는 글쎄 30회 때 좀 더 많이 뽑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마 조금 더 어렵게 내지 않을까 싶어요. 왜 30회 때 많이 뽑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수 조절을 좀 한다 그러면 역시 여기서 이제 요거 가지고서 요거 갖고 이제 수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요새 최근에 계속 몇 번이나 공법의 문제라는 것을 옛날과 좀 달리 하는 것이 예전에는 단순한 내용만 알아도 맞추는 문제가 제법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공법할 때 막 귀찮으니까 막 두음자를 따서 외우거든요. 그런 게 옛날에는 좀 통했어요. 요새 5년, 6년, 한 5, 6년 됐습니다. 요새는 그런 게 안 통해요. 단순히 외워가지고 맞추는 문제가 안 나와요, 요새는. 여러분 문제 똑같은 거 하나도 안 냅니다, 여러분. 중요한 부분을 반복하더라도 내용을 바꿔서 낸단 말이에요, 바꿔서.
그래서 요새 공부는 하여튼 어느 선생님이 지금은 이제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뭐 암기 위주로 가르치든 말든 공부는 뭐 암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암기 위주로 가르쳐. 그래서 그런 거 터득 안 되고 이해 위주로 그래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만약에 이해 위주로 공법을 제대로 공부를 했다라면은 30일에 때 조금 어렵게 내서 이거로 많은 사람을 떨어뜨리게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공부를 했다면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외워놓은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 것이지, 법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신 분이라면 어렵게 내도 상관없어요. 어렵게 내면 뭐 환영한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그래서 29회 때부터도 어렵게 나올 때도 사실 제 스타일로 이렇게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29회 때도 쉽다 그랬어요. 쉽다 그랬어요. 단순히 외운 사람이 어려웠지. 그래서 이 정도 맞으면 되는 법인데, 공법은 그럼 왜 이렇게 점수가 좀 안 나오느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법에서는 일단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양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이게 공법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정리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양이. 다른 것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양이. 그래도 공법의 특징이래, 양이 많다는 거. 그리고 규제법이기 때문에 뭐 숫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숫자도 많아요. 이런 점이 좀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거를 우리가 극복을 하느냐? 핵심 내용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핵심 내용 위주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양이 많은 걸 언제 다 합니까? 2개월에 한 번씩 돌아가는데. 핵심 내용은 추려서 해야 돼요. 추려서. 요거 추리는 걸 잘 추려야 되거든요. 엉뚱한 걸 추려서 그걸 공부를 했는데 점수가 거기서 잘 출제가 안 된다 그러면은 뭐 큰일 나는 거지 뭐.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핵심 내용 줄이는 게 중요한데, 요 줄이는 것은 제가 잘 줄여 드려요.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해오면 뭐 제가 마지막까지 강조하는 것들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거, 그건 뭐 자료로 입증이 됩니다. 그거는 제가 뭐 마지막에 특강하고 그런 자료가 뭐 하고 나서 폐기 처분하는 거 아니잖아요. 시험 보면 이제 안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핵심 내용 위주로 잘 해야 되겠다. 핵심 내용은 요런 것도,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것 외에 다른 거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절대. 요거 제가 이 기본서가 있으면 기본서의 한 3분의 1 정도로 줄일 거예요. 3분의 1 정도로. 여러분들 리액션이 전혀 없네. 전혀. 큰일이네 이거. 큰일. 에? 이 습관되면 안 되고, 처음부터 2020년 시작부터. 보통 여기서 제가 3분의 1로 줄일 거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보통 반응은 와, 기쁜 표정 뭐 이런 게 나한테는, 야, 리액션 전혀 없으면 네? 3분의 1로 줄입니다. 줄이는데 그래도 많아. 이게 줄여도 할 건 많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전체를 다 합니까? 그러면 어떤 내용을 제가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책에 체크를 하시면 돼요. 체크를. 저는 먼저 책을 주로 안 봐요. 저는 먼저 내용을 이해시킨 다음에 주로 책을 훑어드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먼저 항상 책 보지 말고 생각해야 돼. 생각을. 제가 아까 이해 위주로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자꾸 왜 그런지 법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를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많이 던질 겁니다. 제가 리액션을 걱정했던 게 바로 이것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를 질문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요거를 이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해를 했든 이미 제가 설명한 내용을 이해했는지 아직 못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더 나갈 것이냐, 한 번 더 설명할 것이냐, 뭐 이런 거를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물어봤는데 전혀 예를 들어 답변이 없다라고 하면 제가 파악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일방적으로 제 강의를 보시면 일방적으로 쭉 제 설명만 하고 끝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자꾸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공법의 그 법적 마인드 세계로 유도를 한단 말이에요. 유도를. 그렇기 때문에 답변이 없으면 곤란한 것 정도가 아니고 안 돼. 예, 아예 틀리든 말든 상관없다니까요. 막 그 생각을 하셔야 돼. 생각을 하시고 답을 하셔야 돼. 예.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시킨 다음에 이제 내용을 체크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기본서를 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이제 체크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때 체크된 거 1, 2월에 걸쳐서 체크된 거 3, 4월은 1, 2월 강의에다가 좀 더 붙이거든요. 그럼 1, 2월에 체크됐던 거에다 3, 4월에 새로 추가되는 부분 체크가 또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서 마지막까지도 제가 다루지 않는 부분이 있다. 책에서 체크가 안 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시간 남아도 해서는 안 돼요. 왜? 시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거를 자꾸 합니까? 그럼 혹시 다른 데서 제가 가르쳐드리지 않은 부분에서 막 뭐 모의고사는 뭐 선생님 출제하는 다른 문제 낼 수도 있고, 기출 문제도 나온 거 보니까 제가 가르치지 않은 부분에서 막 나온 부분들을 보여요. 불안해집니다. 그러면 내가 전혀 안 배운 부분에서 막 문제가 나오니까. 그러면은 시간 나면 평상시 열심히 요구했다가 나중에 시간이 좀 남고 그러면 그런 안 봤던 부분들을 좀 보고 싶어요? 네? 보지 말라고요. 그런 거. 기출문제라고 해도 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기출문제에서 일부러 틀리게 내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건 다시 안 나오는 것들. 그리고 모의고사도 제가 다루지 않는 부분 가지고 나왔다. 무시하세요. 그런 부분에서 실제 문제 나왔다. 틀리면 어때? 어차피 다 못 맞춥니다. 근데 제가 해드리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제가 해드리는 것을 막 반복해도 역시 제대로 흡수를 다 못해요. 잘해야 한 80% 정도 흡수를 할까요? 제가 해드리는 것에? 이제 제가 해드리는 것에 80% 정도 흡수를 했다 그러면 공법 50점이 목표라고 하지만 어렵게 해도 70점 대는 그냥 나와. 실제에서. 70점 대 그냥 나옵니다. 근데 뭐가 걱정입니까? 하여튼. 그리고 핵심 내용을 해서 요거 공부할 때도 그 내용 중심으로 해서 왜 그런지 자꾸 생각해 가면서 그런 식으로 복습을 자꾸 반복해서 하셔야 돼요. 반복해서 하셔야 됩니다. 11월, 12월에 이미 기초를 나갔는데 그때 용어와 기본 원리 위주로 제가 나갔었는데 아마 지금 기억에 남는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11월, 12월에 하신 분들 중에.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고 하도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마지막까지도 우리가 새로운 용어로 배웠거든요. 11월, 12월에. 근데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다 몰라 그거. 그런데 그때 들으셨던 분은 1, 2월에 듣게 되면은 한결 달라요. 지금 1, 2월 달에 처음 시작하신 분이랑은 확 다르다고 이거는. 11월 달에 하신 분은. 표정 보니까지도 긴가민가 한 것 같은데 다르다니까 이게. 그리고 1, 2월에 해고 나서 3월 달에 세 번째 반복이 되죠? 확 달라져 그때 가서. 근데 제가 보면은 보통 진짜 똑똑하시고 막 이렇게 아주 집중력 있게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들을 때도 어느 정도 감이 와요. 그런데 보통 분들이라면 합격하시는 보통 분들이라면 한 세 번째 들을 때 좀 감이 온다 그래. 세 번째 들을 때. 세 번 반복할 때. 그러니까 세 번째 반복하기 전까지는 뭐가 공법이 어렵다 싶다 이 판단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뭘 안다고 판단을 해 거기서. 다 어떤 분들은 막 하면서 막 어떤 기출문제 막 풀어보거나 뭐 책에 있는 어떤 기본 문제 풀지 마세요. 그런 걸 뭘 풉니까? 뭘 안다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그냥 풀어보고 막 안 풀리는데요 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그래요? 그걸 네 글자로 하면 사서고생이라는 거예요. 사서고생. 단계가 있어 단계가. 우리가 애들이 어릴 때서부터 커가는 과정 한번 보세요. 다 단계가 있지. 어떤 애가 태어나자마자 막 100m 달리기를 합니까? 말이 안 되지. 밥도 태어나자마자 막 갈비를 뜯고 막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순서가. 차분히 순서대로 이렇게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1월 달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 반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 복습하는 시간에 11월 달, 12월 달에 했던 거를 좀 한번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그거를. 그때는 6회, 지금은 이제 8회로 나갑니다. 8회로 나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못 듣겠다 그러면은 해당 부분 대충 해서 할 부분에 대해서 미리 한번 들어보시면 반복 효과가 되거든요. 늦게 시작하신 것만큼 안 들었던 부분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똑같이 나갑니다. 이게. 11월부터 했는 걸 아예 안 하고 1월부터 이렇게 한다 그러면 1, 2월, 3, 4월, 5, 6월 달에 가서 감이 좀 쓰거든요. 늦잖아 그거는. 좀 더 늦잖아. 좀 더 빨리 해야지 안정적으로. 그래서 1월 달에 시작하신 분들은 11월, 12월 달에 했던 거 얼마 안 돼요. 양 여기서 별로 안 됩니다. 그거를 좀 들으시라고 제가 권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하여튼 이해 위주로 한다라는 거 이거 항상 생각을 해야 되세요. 저는 필기도 많이 안 해. 필기도 많이 안 하고
깊이기도 아주 최소화시킵니다. 자꾸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자꾸 생각해야 돼요. 본 내용 기억 못해도 상관없어요. 정확히 기억 못해도 상관없다니까요. 왜 그런지 자꾸 생각하다 보면 나중에 점수 잘 올라가. 예. 그런데 왜 그런지를 모르고 그냥 내용만 대충 알고 있다, 그냥 생각 없이 알고 있다, 그러면 내용은 아는데 문제를 못 풀어. 정답은 안 맞아. 그런데 정답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또 숫자가 많은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고. 이것도 숫자도. 순수한 숫자 문제는 순수한 숫자 문제, 즉 숫자를 알아야만 정답을 맞추는 그것이 순수한 숫자 문제인데, 그거는 여러분들 생각보다 훨씬 적어요. 순수 숫자를 알아야 되는 거 약간 편차가 있습니다만 매년 한 6문제 정도밖에 안 돼요. 40문제 중에서. 그거 틀리면 어떻습니까? 숫자는 지문에 많이 나와요. 공법 지문에 많이 나오는데, 숫자는 많이 나오는데 그 숫자는 정답 아닌 경우가 오히려 많아요. 정답이 되는 지문은 내용을 묻는 게 많단 말이에요. 단순하잖아요. 여러분, 숫자를 바꿔서 만약에 틀리게 냈다? 그걸 정답으로 맞춘다? 얼마나 단순한 문제입니까? 숫자를 갖고 내는 문제는.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거든, 그거는. 그래서 숫자라는 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숫자든지 자꾸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데, 그거 다 틀릴 수도 없고, 중요한 숫자는 또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너무 숫자 외우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지금부터 민감할 필요는 없어요. 내용을 잘 이해하다 보면 요거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단 말이에요. 뒤로 갈수록. 그러니까 내용을 잘 신경 쓰시자, 이런 얘기를 해드렸고. 자, 우리 공법 시간에 앞으로 어떤 걸 배우게 되느냐? 6가지 법률 배우게 됩니다. 6가지 법률을. 제일 처음에 소개가 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것이 공법의 한 기본법 같은 것이거든요. 자, 우리 요쪽 줄에 맨 두 번째 앉으신 분은 뭘 그렇게 열심히 보시나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지금? 그냥 보고 있어요, 책을? 해당 페이지 보니까 벌써 국계법의 그 용어인가요, 용어? 왜 벌써 그거를 봐, 왜? 여기를 보시니까, 여기를. 아까도 얼핏 보니까 살짝 뭐 책을 보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좀 전에 아까 제가 공법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다, 뭐를 신경 써야 되겠다 말겠다, 그게 더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어디를 산을 가더라도 그걸 어떻게 어느 코스로 가겠다, 어느 코스로 가야 효율적으로 가겠다라는 거, 이거 잡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실제 그 내용에 들어가서 막 어디쯤에서 쉬고 막 이렇게 힘들게 올라가는 것보다요.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가장 효율적인 길은 제가 안내를 하니까 서로 지금 뭐 내용이랑 아니든 내용은 상관없는 내용일지라도 하여튼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지금 다른 거 항상 제가 하는 대로 따라와요. 이따 질문 내 좀 더 할 거예요. 딴 거 한 것만큼. 근데 질문에 여러분들, 제가 질문할 때는 어려운 거 질문 안 해요. 걱정하지 말아요. 항상 상식선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선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하여튼 이따 좀 그렇게 좀 잘 따라오시고. 자, 이거 한번 대충 분석을 해보세요. 이게 첫 번째 법입니다. 국토를 계획하고 이용할지를 정하고 있는 법률이에요. 국토를 잘 이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잘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어떻게 하면 잘 이용할지 계획을 세워두겠다는 겁니다. 국토를 어떻게 잘 계획하고 거기에 따라 이용할지를 정하게 되는 법률. 아주 통큰 법률이죠. 전국토를 다루고 있는. 그래서 이것이 공법에서는 기본법적 법률에 해당이 되고 혼자서 독자적으로 30%가 출제가 됩니다. 출제 비중이. 그럼 40문제 중에서 문항수로는 12문제가 되는 거예요. 12문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우는 법이 도시개발법이에요. 도시개발법. 말을 그대로 분석해야 돼요. 우리 공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운 용어는 계속 나와. 예. 법이 하나의 법이 아니고 6가지 법이기 때문에 하나의 법이 끝나면 또 새로운 법.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용어부터 나와서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데, 용어는 분석을 통해서, 개념 분석을 통해서 하셔야 돼요. 이름부터 분석을 해보세요. 제 이름 생각납니까, 여러분? 안 나시는 분, 솔직하게. 생각 안 나시는 분. 다 생각해요? 제 이름이 그렇게 귀해서 여러분들이 다 벌써 기억을 해요? 에이, 기억 못하는 분 있을 텐데 또 대답을 안 하네. 모르는 분 있죠?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사람.
아니 왜 이 얘기를 했냐면은 그냥 지금 제가 제 이름을 살짝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제가 항상 분석을 하라 그러잖아. 분석을. 이 분명히 지금 모르시는 분 많을 거란 말이에요. 많을 건데 이거를 좀 더 기억하려면 이 말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야 기억이 잘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원리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라고. 이게 흔하지 않은 이름이에요. 흔하지 않은 이름이고 뭐 원석이니 뭐니 막 이렇게 막 부르거든. 대충 얘기하면 분석 안 했을 때. 근데 이걸 만약에 분석을 한다 그러면은 기억이 훨씬 잘 난단 말이죠. 완자는 완자에다가 석자는 무슨 석일 것 같아요? 돌석자?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써드릴게요. 그러면 완전한 돌 아닙니까? 완전한 돌. 얼마나 기억이 잘 돼 그러면. 응? 근데 모든 다른 용어도 마찬가지라고. 다른 용어도 새로운 용어 엄청 나온다니까요. 말을 분석을 해야 이게 좀 더 오래 간단 말이에요. 좀 더. 그래서 항상 분석하는 습관. 그럼 이 말을 분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빨리 지워야지. 빨리 지우고. 자, 이거 어떻게 돼요? 도시개발에 쓰이는 법이야, 말 그대로.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뭐 신도시를 개발하고 하는 거 이 법에 따라 통제를 받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도시개발을 다루는 법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나오는 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에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인데 요게 도시개발에 쓰이는 것이라면 요거는 정비사업에 쓰이는 법이거든요. 정비법. 무엇을 정비할 것이냐? 도시환경과 주거환경 두 가지 환경을 정비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분석을 하면 정비라는 것이 자동차 정비처럼 망가진 거 고쳐주는 게 정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정비사업은 개발사업과 비슷한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기는 새로 도시를 개발할 때 쓰이는 법이라면 요거는 정비이기 때문에 기존 도시가 있었어요. 기존에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가 낡아서 망가졌을 때 고치는 게 정비라니까요. 그래서 기존 도시가 아주 오래돼서 고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게 정비사업이고 여기 세 사업이 정확히 있습니다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주로 그중에서 세 가지 사업 중에서 뭐 재개발, 재건축은 좀 들어보셨을 텐데 다시 개발하겠다, 다시 건축하겠다 이게 정비사업에 속하는 겁니다. 여기 신도시 새로 개발할 때 이건 기존에 개발이 돼 있던 것을 다시 정비하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법에서 합쳐서 30%가 출제가 됩니다. 그럼 문항수로는 12문제죠? 똑같아. 출제 비중이 개발법에서 6문제 출제가 되고 정비법에서도 6문제 딱 출제가 됩니다. 그럼 네 번째 나오는 법이 건축법이에요. 건축법. 건축법을 배우게 되고 다섯 번째로서 주택법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농지법이 나옵니다. 이렇게 6가지 법률을 배우게 되는데 일단 요 말을 분석하면 건축에 쓰이는 법이거든요. 건축에 쓰이는 법. 건축물은 다양해요.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고 공장도 있고 건축물은 다양합니다. 그 얘기는 없잖아. 단지 건축할 때 쓰이는 법이다. 이렇게만 나와 있잖아. 그러면은 대상이랑 상관없이 모든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쓰이는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 주택법이라는 것은 주택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는 법이 아닙니까? 주택에 대해서만. 그러면 주택은 수많은 건축물 중에 하나죠. 보통 여기서는 따로 얘기 없으니까 모든 건축물을 건축하는 데 쓰이는 법이 건축법이라면은 주택법이라면 수많은 건축물 중에서도 주택만 다루고 있는 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 아까 제가 이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가 중요한 건 또 강조를 더 하는데 부동산 즉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공법이 부동산 공법이라면 굳이 나누면 요것이 건축물에 대한 공법이거든요. 나머지는 토지에 대한 규제법이고 요건 건축물에 대한 규제법이라고 해야 돼요. 근데 건축물에 대한 규제법에서 이거 건축법이고 이건 주택법이라면 두 법 중에서는 어느 게 일반법입니까? 보통법이 어느 법이에요? 모든 건축물을 다 다루니까 이게 일반법이에요. 요거는 주택만 다루니까 이게 특별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법 중에서 예를 들어 주택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있는데 주택법이 적용되는 범위라면 주택법이 먼저 적용이 되고 여기 없는 내용에 대해서 일반법인 건축법이 적용돼. 이런 관계 있어요. 농지법은 농지만 다루고 있는 것이 농지법이거든요. 요 세 가지 법률 어쨌든 합쳐서 세 가지 법률이 합쳐서 40%가 출제가 되지. 40%가 출제가 되는데 40%라면 16문제가 되는데 건축법에서 7문제 출제 비중은 비율은 딱 공인중개사 시험에 관련된 거 0에서 출제 비율을 그대로 정하고 이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항상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럼 이 중에서 6가지 법률이지만 국계법이 30% 12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농지법은 2문제라면 5%밖에 안 되거든. 5%밖에 이게.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서 이 조문수만 해도 엄청나게 양이 많다는 거예요. 따져보면은.
그건 다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확히 이 강의 시간을 출제 비율대로 시간을 배분해서 정확하게 합니다. 30%에 육박할 정도로 5% 정도에 해당하는 짧은 시간만 하게 할애하고 있어요. 그래 해야듯이. 자, 그런데 항상 제가 요렇게 소개시켜드리고 여기에 맞춰 제가 강의를 하는데 항상 요거를 소개시켜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물어볼 말은 여기 두 번째 앉아 계시는 분 어느 법이 참 처음 보지만 어느 법이 마음에 들어요? 우리 처음 보면 그냥 막 느낌상 좋은 거 있잖아. 어디가 마음에 들어? 요게 좋아요? 요거 그래도 상대적으로 둘 중에서는 요게 좀 더 요게 쉬워. 요거 또 어느 게 마음에 들어? 이것도 마음에 들고 또 없어요? 나머지 다 싫어? 약간 저쪽에 계신 분 어디가 좋아요 이게? 어느 게 마음에 들어? 건축법에 빠졌어요 벌써? 여기에? 또 치마네. 여러분 요거 외에는 없대요. 요거 외에는 다 싫대. 저분 같은 경우 요거와 요거 12문제, 6문제, 18문제 18문제면은 딱 45점 나오나요? 45점이죠? 그럼 거의 합격하겠네 요거만 해도? 요거만 해서는 안 돼. 또 다른 것도 잡아야지. 그렇죠? 좀 여섯 법 중에서 그래도 한 최소 2-3개는 해야지. 자,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되면은 다 달라요 느낌이. 똑같은 강의라도 다 달라. 취향이 다 달라. 에? 사람 볼 때도 그렇잖아요. 자기 취향에 따라 달라 보이죠, 그죠? 저는 그전에 학교 다닐 때 여동생이 그냥 그 오빠가 참 이쁜 사람 소개해 주신다고 참 몇 번 소개했는데 한 2-3번 받고 나서 제가 안 받았어요. 취향이 너무 달라 저랑. 제 여동생이 매력적이다라면 아니야 전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꾸 몇 번 됐다고 그랬어 그냥. 달라요. 저 같은 경우도 제 와이프 입장에서 제가 하도 매력적이니까 이렇게 보였겠지만 다른 여자가 저를 그렇게 보겠냐고. 예를 들어 다 취향이 다른데 한번 이것도 해보시면 이제 여기서 좋은 것이 있고 막 싫은 괜히 이유 없이 막 싫은 게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요 법률이 괜찮다. 아까 18문제 나는 요거만 제대로 하겠다. 안 그래도 공법이 양 많다라고 하는데 요거만 제대로 하고 요거 할 때는 학원에 안 나오고 요거 할 시간에 학원 안 나오고 요거를 따로 공부를 하고 예를 들어 요건 아예 무시하고 요거만 제대로 하겠다. 그래도 합격하는데 충분한데 어떻게 이런 생각이 맞을 것 같아요? 틀릴 것 같아요? 틀릴 것 같아요? 그러면 전부 다 해야 돼? 다? 모든 법을? 그러니까 골고루 다 한다고요? 빨리 판단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는 몇몇 과목 이것이 됐을지 이것이 됐을지 사실 이게 어려워. 이게 어렵다고. 요런 거 예를 들어 기본법 요런 것만 선별을 해서 하는 게 효율적일 것이다. 아니면 모든 법을 다 해야 될 것이다. 어때요? 다 하되 좋아하는 과목 중점으로 한다. 다 하되 중점적으로 한다면 뭐예요 이거? 그러면 이거 그 넓은 의미에서는 어느 부분만 좀 편애하고 다른 과목은 안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그죠? 다 하시되? 자 그러니까요. 항상 그 답하시는 분들은 주어진 지문 속에서 답을 해야 돼. 우리가 시험 볼 때도 5개 지문이 있으면 그 지문 중에서만 파악을 해야지 그 외에 없는 지문을 만들어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할 것이냐 일부만 할 것이냐 이게 지문은 그 2가지의 지문. 다 한다. 다 한다. 다 해야 돼요. 처음부터. 요거만 마음에 든다고 요거를 한다고 해서 아무리 요거만 엄청나게 공부를 해도 18문제 절대 못 맞아. 절대 못 맞거든요. 지금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항상 난이도 조절을 하는 게 출제위원들은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난이도 조절이. 문제는 아무데나 문제 내는 거 쉬워.
근데 어떤 문제를 낼 것이냐. 난이도 조절하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30배 떼고 29에 비해서 30% 늘었다고 하는 게 그건 이제 그만큼 난이도 조절이 좀 실패했다는 거예요. 항상 출제할 때마다 요거를 해놓고 이 정도면 점수가 얼마나 나올지 이걸 검증을 계속합니다. 몇 번 검증을 하고 문제를 최종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약간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과목별로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쉽게 맞히는 문제 몇 프로, 어느 정도 공부를 해도 맞추기 힘든 문제 몇 프로, 예를 들어서 아예 아무리 공부를 해도 틀려야만 되는 문제 몇 프로 이렇게 있어요. 틀려야 되는 문제는 사실 우리 공법 같은 경우는 공법 선생님들하고 다 100%못 맞아요. 예를 들어 국회법 12문제 작년 문제 중에서 아예 한 문제는 어느 공법 선생도 못 맞춰. 그걸 맞췄다는 내가 보면 거짓말이야. 그거는 법의 0의 일부 그 정도도 아니고 규칙까지 들어와서 그 세부적인 숫자를 내는데 그걸 누가 맞춥니까? 맞출 수가 없어. 그건 느낌으로 찍어야지. 실제 그래도 시험 보고 나면 다 모여서 이렇게 출제 설명하기 위해서 그거 다 검토하고 하잖아요. 답 먼저 찾느라고. 뭐 푸는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출제위원도 몰라요. 그거는 본인들이 규칙을 펼쳐놓고 출제를 한 다음에 책 덮는 순간에 모른다니까. 그 사람들도 문제만 구성해놓고 그런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맞추냐 아무리 해도.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이 공법에서는 공법 전체에서 그렇게 조절해서 요건 쉽고 요건 어렵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공법을 이루는 6가지 법률 중에서 각각 난이도를 따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국회법 12문제가 되면은 아무리 요것만 집중적으로 해도 예를 들어 3문제는 꼭 틀려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잘 맞춰야 9문제. 9문제면 상당히 많이 맞추는 거죠. 그런데 3문제는 못 푼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못 푼다라는 거를. 예를 들어 여기 6문제 정비법 어려워요? 6문제? 2문제 쉬워. 2문제 아주 어려워. 2문제는 어느 정도 공부를 많이 해야 맞추는 그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비법 같은 경우에도 보통 6문제 중에서 3문제 맞추면은 반만 맞추면은 점수 잘 나오는 거예요. 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2문제는 쉽게 맞춘단 말이에요. 근데 아예 이걸 안 합니까? 그럼 어렵다 해도 쉽게 맞추는 2문제를 그런 비슷한 것을 다른 데서 어떻게 맞추냐고. 여기서도 맞출 건 맞추고 틀릴 건 틀려야 되는데 그 틀리는 거 대신에 여기서 이제 맞출 것을 다른 데서 맞춰줘야 되는데 여기서 쉽게 맞추는 2문제를 어디서 맞춥니까?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농지법 2문제요? 항상 보시면 농지법 2문제 매년 그래요. 한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 한 문제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고. 그래서 이거 2문제 맞추는 거는 말이 안 돼요. 2문제 맞출 수가 없어. 2문제 맞추게 이걸 공부한다면 농지법에서 심지어 규칙까지 막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세한. 만약 이걸 2문제 맞추도록 공부를 한다면 정해진 시간 안에 다른 걸 못하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요거를 만약에 12문제 맞추도록 공부를 한다? 그럼 이것만 집중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 여기를 못해. 떨어져 결국 그것도. 그래서 한 문제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고 2문제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잘나는 사람은 더 잘 맞으면 고득점이고 최소 2문제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법별로는 포기하는 법률이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이 얘기부터 하는 게 공법을 자꾸 그렇게 저도 모니터하고 그러는데 어떤 선생님들은 보면 자꾸 이 중에서 정 여러분 힘들면 어느 법을 포기하세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결코 이거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아니 여기서 짧은 시간 동안에 해서 한 문제 쉽게 맞추시는 걸 왜 포기를 합니까? 예를 들어. 특히 참 괄세를 받는 게 이 농지법이에요. 괄세를 받아 이게. 똑같은 자식이에요. 공법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근데 얘가 비중이 적다고 해서 아예 포기한다고? 말이 안 되지? 뭐 포기하긴 해야 돼. 뭐를 포기해야 돼? 법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그 법의 내용 중에서 어려운 부분을 없애야 돼. 법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개발법 들어갔는데 개발법 중에서는 제가 설명하는 것만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타일에 따라서 이 부분은 남들은 쉽게 이해하는데 나는 이상하게 이해가 안 돼. 예를 들어서.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걸 없애라는 거예요. 그런 걸. 포기를 해야 돼. 포기를 해야 되는데 법별로 포기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법별로는 다 하시되 법의 내용 중에 자기한테 안 맞는 어려운 부분을 포기하는 건 제가 포기하라고 해요. 그렇게 하셔야 돼. 그렇게. 그래서 일단 요거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항상 법을 할 때마다 각 6가지 법률 들어갈 때마다 이제 제가 체계를 잡습니다. 체계를 잡는데 여기서도 쓰신 분이 따로 체계를 해놨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만 안 해놓으면 좋은데 저도 지금 책을 처음 봐서 뭐 많이 안 해놓은 것 같네요. 오히려 좋네 이게. 이러면 좋아요. 저는 체계 잡을 때도 길게 안 해요. 체계가 너무 많으면 그 체계가 줄거리라는 거 줄거리.
이 줄거리를 정확히 하고 거기다 살을 붙여야 비슷한 것들이 많은데 혼동이 없기 때문에 항상 체계를 잡으셔야 되는데 체계가 너무 또 복잡해지면 이건 체계로서의 또 역할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한번 보는데 일단 우리 오늘 국회법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회법을 한다면 국회법은 앞으로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돼 있느냐 간단하게 체계를 잡고 들어갈 겁니다. 요거 길어서 제가 줄이면 국회법 이렇게 불러요. 제가 좀 개성 있게 하나 봐요. 이거 국회법 이렇게 하고 이건 다른 선생님들은 도계법, 도정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발법, 정비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아니 도계라면 또 도계를 또 다시 생각을 해야 되잖아. 에? 도계가 무슨 도계인지 뭐 도정이지 뭐 쌀을 도정하는지 요거는 이제 개발에 쓰이는 거 정비법이니까 저는 간단히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회법이면은 계획과 이용 파트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계획 파트 나중에 이용 파트 크게 둘로 구성이 될 거예요. 우리 계획 파트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 계획이 순서대로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도시군 기본계획,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세 가지 계획이 순서대로 하나의 체계를 구성하면서 순서대로 나올 겁니다. 근데 이따 보시면 이 광역이나 기본계획은 어떤 방향을 정하는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정하는 계획이고요. 이 방향 범위에서 요거 만들고 이 방향 범위에서 요걸 만듭니다. 그래서 세 가지 계획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제일 국민을 구성하는 제일 중요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 수립 절차가 계획 파트에서 끝났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용과 관련해서 주로 나오는 내용이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 5가지가 이용 파트랑 관련해서 순서대로 나오고 있고 제가 외우는 것이라지만 관리계획이 결정하는 내용 자체는 외워두면 편하다 그래서 제가 했던 건데 물론 지금 11월 달에 하신 분들도 요거 2개월 전에 하신 것이라 분명히 기억에는 그 당시는 외웠어도 기억엔 다시 안 날 것 같은데 나나요? 안 나요. 혹시 생각나시는 거 없나요? 관리계획 내용? 용도 지역. 용도 지역 나왔어요. 용도 지역. 또 용도 지구.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 용도 구역 있죠? 쓰임새에 따른 용도 구역. 용도 구역제. 요 용도 구역에서 다루는 용도 구역은 5가지가 있죠? 뭐 개도시에서 수입한다 이렇게 했던 거요. 개도시 수입 이런 내용도 있고 세 번째 내용이 뭡니까? 이제 아예 이제 소리가 안 나오는데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략. 네 번째 내용은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5번째 내용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는 것까지. 그래서 지금 요 얘기를 하는데 지금 대부분이 요거를 뭐 제가 참 막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오늘도 그림을 그리겠지만 뭐 30분에 걸쳐서 얘기했던 게 5가지인데 이렇게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써놨을 때 이거구나 이런 생각 나는 분도 있고 그죠? 아예 생각 안 나시는 분도 있고 약간 조금 나시는 분도 있는데 아예 생각이 안 나도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2개월 전에 했던 걸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그때 외웠어도. 그죠? 1개월 전에 한 건 기억날 것 같아요? 일주일 전에 한 것은? 일주일은 가물가물하고. 그래요. 그래. 그래갖고 자꾸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꾸. 제발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조금 공부하다가 어렵다 싶다도 지금 판단하지 마시라니까요. 3번째 반복이 될 때 조금 이제 그때 가서 3번째 반복했는데 도통 모르겠다. 그럼 약간 부모님을 좀 원망하셔도 되고 나를 왜 이렇게 낳아주셨나 하고 그때 가서 확 명확히 다 잘 기억이 난다 그러면 부모님한테 뭐 소고기라도 좀 사가지고 들어가시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절대 판단하지 말아요. 한 3번째는 돼야지 이게. 지금 이게 이제 11월 하신 분도 지금 2번째 이제 쓰는 거라고. 근데 써보니까 조금 알겠죠 이제. 써보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지금 뭔 내용인지 하지만. 그 다음에 요것이 순서로 끝났다면 그 다음에 이제 이 관리기획권 전혀 상관없는 개발행위 허가제가 나옵니다. 개발행위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라. 그래서 요렇게 크게 요렇게 봤을 때 요것이 계획 파트고 요것이 이제 이용 파트. 관리계획 관련 있는 이용, 없는 이용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래서 요게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 요게 큰 틀에서 요걸 어떤 절차로 누가 어떻게 만드는지 절차 이게 끝나면, 오늘 여기까지 예상 진도는 돼 있는데 이게 내용 많아서 여기까지 할지 해봐야 알아요. 너무 그 예상 진도표는 너무 예년하지 마시고 비슷하게만 갈 뿐이지. 요게 끝나고 나서는 이제 요 파트 들어갑니다. 용도 지역의 종류 어떻게 나눠지는지, 그리고 지역을 지정하는 이유는 그 지역에 맞게 행위 제한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파트에 가면 용도 지역의 종류, 지역에 따른 행위 제한, 지역별로 어떤 통제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용도 지구제, 용도 지구의 종류, 지구에 따른 행위 제한, 그 다음에 여기 나옵니다. 용도 구역으로서 5가지 구역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여기에 행위 제한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옵니다. 기반설 파트가 하면은 이제 나중에 보시면 기반설 중에서 관리로 결정된 시설을 도심계획 시설이라고 하는데, 도심계획 시설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도심계획 시설 부지에서 개발행위, 그런 거는 이제 여기서 배우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 내용이지만 국계법은 더 이상 내용 없어요. 관리계획 내용이지만 국계법은 내용이 소개가 안 돼. 왜? 개발사업은 두 번째 법인 도시개발법에서 여기서 제대로 다루기 때문에 이쪽에다 다 밀어놨습니다. 정비사업은 정비법에서 다 다루기 때문에 이쪽에서 하는 것이지 국계법은 내용이 없어요. 이건 내용 없습니다. 저쪽 법에서 다룹니다. 그 다음에 요거 끝난 다음에 이제 이게 나와요. 지구단위 구역을 어디에 지정할 수 있고, 여기서 지구단위를 세워서 어떤 거로 얼마나 행위 제한을 풀어줄 수 있는지, 요게 끝나고 나서는 이것과 전혀 상관없는 함부로 개발행위를 하지 말아라. 개발행위를 할 때는 미리 허가를 받게끔 통제하겠다. 개발행위 허가제가 그 다음에 나오고, 이게 큰 틀에서 국계법이고. 자, 이제 국계법 들어가려고 이 체계를 살짝 잡으면 별거 없잖아, 그죠? 별거 없어. 이건 나중에 내용으로서 배우시거든요. 자, 이번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역시 행정청에 대한 얘기가 아마 우리 책에는 없겠죠, 당연히. 용어 들어가기 전에. 자, 한번 20쪽 한번 봐주세요. 20쪽 보시면은 이제 국계법 쫙 나와 있는데, 이제 보실 거는 21쪽에 02번 용어 정의부터 볼 거예요. 제가 보는 것만 보시면 된다 그랬어요. 용어 정의부터 볼 텐데, 요거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 공법이라는 것이 각종 규제법이기 때문에 누가 규제를 한다 그랬어요? 행정청이. 이게 행정청이 규제 주체야. 행정청이 여러분들을 규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법마다 어느 행정청이 어떤 일을 하는지가 당연히 여기서 나와 있고, 그걸 우리 복잡하게 하는데 그걸 알기 위해서라도 요거 들어가기 전에 행정체계부터 잡아 두셔야 됩니다. 이걸 마음속에 해 놓으셔야 나중에 이해가 되게 되고, 기초 중에 기초예요. 행정체계. 우리나라는 행정체계가 크게 현재 지금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둘로 나눠져 있어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있는 3부가 있는 국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다른 건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지방도 그냥 단체가 아니고 자치단체가 여기서 필요한 거, 자치. 여기서 스스로 다스린다. 지방에서 스스로 다스리는 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행정부 입법부는 있어야 돼. 자치를 스스로 하려면. 사법부까지는 지방 차원에서는 안 해요. 사법은 국가 전 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자치가 되려면 최소 행정부 입법부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행정청을 지방주민이 뽑고 지방의회를 구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걸 지방자치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줄여서 지자체 이렇게 부르는 건데, 자, 우리 국가와 관련해서는 각 부에서 국가를 담당하지 않습니까? 각 부에서 국가를 나눠서 담당하게 된 각 부예요. 우리 국토교통부가 공법에서는 주무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를 이루는 부서 중에서도 공법 관련해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국토교통부예요. 다른 부서도 많고. 그리고 지자체가 하나면 우리가 공부하기도 편한데, 지자체가 둘로 나눠집니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이렇게 둘로 나눠져요. 너를 꽝자 지역역자. 지자체 중에서 넓은 지역을 담당하는 것이 광역지자체요.
요거는 기초라 광역보다 훨씬 좁은 요 밑에 있는 게 기초지자체라고 하는 거예요. 귀찮아요. 그래서 3단계 행정체계입니다. 정확히 구별하셔야 돼요. 이것이 서구 유럽처럼 국가 하나 지자체 하나 딱 돼 있으면 국가계획 세우고 지방계획 세울 때 참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자체가 역사적으로 둘로 구성돼 있어서 지금 현재 3단계 행정체계인데 요 국가 바로 밑에 있는 광역지자체가 어떤 것인지 그 밑에 있는 기초지자체가 어떤 것인지는 외울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았던 거를 조합만 하면 돼. 조합만 알았던 것을 요새는 자꾸 뭐 편지를 안 보내고 하다 보니까 주소 같은 경우 좀 덜 쓰는데 다 뭐 카톡 막 이런 걸로 하니까 한 주소 생각하면 돼. 주소 생각하면 지금 대한민국이잖아. 대한민국 국가. 대한민국 밑에 바로 나오는 주소가 광역이고 그 밑에 바로 나오는 게 기초예요. 자, 우리 그 주소 아세요? 주소? 본인 주소? 외국에서 많이 보낸다. 어떻게 돼? 대한민국. 그 다음에 경기도. 아, 대한민국 경기도. 그럼 여러분 광역지자체 여기 경기도를 쓸까요? 도? 대한민국 다음에 경기도래. 경기도. 그리고 뭐예요? 남양주시. 그러면은 남양주시 여기 나오겠네. 그죠? 아니 주소대로 생각하시면 된다니까요. 아, 제가 아주 잘 골라서 지금 주소를 물어보는데 서울에서 들으시는데 지금 경기도 이렇게 나오니까 아주 예시하기 좋네. 주소 생각하시면 외국에서 여러분들에게 뭘 보낸다 했을 때 여러분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대한민국 아닙니까? 대한민국 경기도 남양주시래요. 그 밑에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지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지자체잖아. 시까지가. 예를 들어 남양주시면 남양주 시민들이 시장을 뽑고 남양주 시의회를 구성할 거예요. 지방의회를 구성할 거예요. 그죠? 그게 지자체가 된다고요. 요 밑에 있는 무슨 동? 동은 지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동장은 아무 권한이 없어요. 여기서.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동은. 자, 우리 앞에 계신 분은 서울 분이죠. 그러면 한번 주소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대한민국 서울시. 그 다음에 동 나오기 전에 하나 더 나와야 되잖아. 서울시 다음에 용산구. 그러면 여기 서울특별시, 특별시가 대한민국 바로 다음에 나오죠? 그리고 용산구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용산구. 구도 지자체입니다. 거기서 무슨 동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지자체가 아니니까. 구까지가 지자체 아닙니까? 구청장 뽑고 구의회를 구성하는. 이걸 자치구라고 하는 거예요. 자치구. 그럼 다 됐네요. 대한민국 바로 나오는 게 그 다음 밑에 있는 게 특별시. 특별시가 있으면 광역시 비슷한 광역시도 여기 들어가겠죠.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도가 이게 대표적인 광역지자체예요. 이게. 그리고 요거 밑에 이제 있는 기초체를 정확히 보세요. 일단 요거부터 보시면 특별시, 광역시, 도가 대한민국 바로 밑에 있는 광역지자체인데 두 개 더 있어요. 귀찮지만 두 개 더 있어요. 두 개 더 있어요. 이것이 하나가 특별자치시라고 있습니다. 특별자치시. 세종시를 얘기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특별자치도라고 해서 제주도를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여기 세 글자고 한 글자도 5글자씩이나 돼요. 아, 양도 굉장히 많이 차지하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이걸 완전히 여러분들도 무시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세종시는 이제 행정수도기 때문에 원래 수도에는 우리나라는 특별이란 말을 붙이게 돼 있어요. 근데 행정수도기 때문에 특별은 붙이긴 붙여야 되는데 서울시랑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자치를 넣은 것이라 저는 이것도 다른 분들 특자시 해도 저는 그냥 자치시 해버리고 말해요. 근데 세종시 얘기합니다. 이거 자치도가 도를 얘기하는데 제주도를 얘기하거든요. 원래 제주도는 일반도 속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통과되면서부터 그 제주도는 다른 도에 비해서 굉장히 면적이 작잖아요. 다른 도에 비하면 시군 단위밖에 안 돼 면적이. 그리고 요거는 국제자유도시 와서 그냥 와서 외국인들 쉽게 투자할 수 있게요. 거기 언제든지 쉽게 올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법이 만들어지면서 하나의 제주도를 도시처럼 취급을 하는. 그러면서 특별자치도가 됐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길긴 길지만 저는 좀 무시한다고 한 게 제가 쓰려면 한참이에요. 특별시, 특별자치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그래서 제가 법에서 할 때마다 이건 그냥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 합니다. 이렇게 표시하면 그냥 자치지, 자치도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 얘기하기도 귀찮아서. 근데 여기서는 글쎄 자치도에서는
양만 많지. 이 지방일과 관련해서는 크고 작은 지방일을 다 이 사람만이 해요. 그래서 별 의미가 없어요, 이게. 광역지자체장이 아니냐, 기초지자체장이 아니냐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세종시라면은 특별자치제는 세종시와 관련 일은 그 세종특별자치장이 혼자 다 합니다. 제주도에서는 제주도 밑에 시군이 있거든요. 그 시장에서 하는 일 거의 없어요. 다 제주도지사가 크고 작은 일을 다 해요. 그래서 지방일과 관련해서 혹시 나왔다 그러면은 자치시 자치구가 나왔다는 그냥 여기서는 이 사람이 다 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제 요거 밑에 뭐가 있는지를 정확히 보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서울특별시 이거 정확히 보셔야 아랫사람은 누구고 그 바로 윗사람 누구고 이렇게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자, 특별시 밑에 있는 기초지자체가 구예요, 구. 구 말고 다른 건 없습니까? 시, 군 이런 건 없어요? 특별시 밑에? 없어요. 자, 광역시 밑에 뭐가 있습니까? 광역시 밑에 있는 것이 정확하게 보세요. 시군구가 광역시 밑에 있다고요? 틀려, 그러면. 틀려. 시랑 군? 광역시 밑에 어느 시가 있던가요? 동은 지자체가 아니고 동장 안 뽑는다니까 지금 지자체 중에서 광역기초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은 얘기하시면 안 돼요. 광역시 밑에 있는 바로 기초 지자체가 뭐냐고. 구? 일단 구부터 얘기하지. 구. 여러분들 뭐 서울특별시만 주로 사시고 인천이나 이런 데 안 살아보셔서 그러나? 구가 보통 있잖아요. 또 군까지 있어요. 군까지. 광역시 밑에 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광역시 밑에 무슨 시가 있어요? 없어요. 보통 구가 있고 군까지 들어가. 군까지. 특별시 밑에는 군도 없어요. 광역시 밑에만 군이 존재합니다. 원래 군은 도 밑에 있는 거예요. 도 밑에 있는 건데 요게 시군 통합을 통해서 예외적으로 들어간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 강화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이런 거. 강화군이나 옹진군이 원래는 경기도 밑에 있었는데 인천광역시와 시군 통합을 통해서 지금은 인천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광역시 밑에 군이 들어갔다면 이 광역시 밑에 있는 군은 다른 얘기 없으면 그냥 구처럼 취급하시면 돼요. 구랑 비슷하니까. 광역시 밑에 있는 군은 구처럼 취급하실 겁니다. 자, 우리 도 밑에 있는 게 뭐예요? 도 밑에 있는 게 요게 시군이죠. 시군이 도 밑에 있는 게 시군이. 도 밑에는 구 없어요. 도 밑에는 구 없어요. 도 밑에 있는 게 시군입니다. 시군이에요. 이렇게 정확히 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도 밑에 있는 시 중에서 따로 대도시라는 개념까지 하면은 행정체계는 완성이 됩니다. 대도시가 특별시 광역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 밑에 있는 시 중에서 따로 인구 50만 명 이상인 시를 따로 대도시라고 해요. 얘기 없으면 시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다른 시와 달리 대도시장에게 다른 권한을 좀 줄 필요가 있다. 그럴 때만 이제 대도시를 따로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이 대도시가 되면은 행정구를 둘 수가 있어. 둬도 되고 안 돼도 돼. 여기는 구는 필수고 여기는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고. 예를 들어 경기도 아직 남양주시는 인구 50만 명 안 되죠? 남양주 거기 돼요? 모르겠어요. 확실히 그 예를 들어서 그 고양시는 인구 50만 명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도 고양시. 근데 고양시는 인구 50만 명 이상이기 때문에 대도시가 되고 그 밑에 구가 있어요. 예를 들어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이래잖아. 일산구. 구는 제가 도 밑에는 이 시군만 있다 그랬지 구는 없다 그랬는데 아니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구가 있는데 왜 없다고 하십니까? 지자체로서 얘기한다니까. 지자체로서. 그러니까 대도시 밑에 있는 구는 지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기 때문에. 편의상 행정구.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고양시 일산구라면은 구청장을 일산 구민들이 절대 뽑을 수가 없어요. 그냥 위에서 임명을 해주지. 일산 구의회가 없어. 지방자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부천만 해도 대도시인데, 경기도 부천시가 대도시인데 옛날에는 굴을 뒀다가 지금 굴 싹 없앴어요. 싹 없앴어요. 굴을 둬도 되고 안 둬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이제 자치단체니까 당연히 법적으로 둬야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대도시 밑에는 굴을 둘 수 있지만 이 굴은 여러분들이 의미를 둘 바가 아니에요. 어? 그리고 제가 군 밑에도, 여러분 보통 군 밑에 있는 게 읍면이 있죠? 지자체가 아니라니까? 그 밑에 있는 것은 의미가 없어. 그래서 지금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체계로서는 3당 행정체계, 요게 답니다. 뻔하잖아. 국가 바로 밑에 있는 게 광역지자체, 광역지자체 밑에 기초지자체. 이걸 정확히 아셔야 이제 여기서 누가 윗사람이 되고 누가 아랫사람이 되는지를 나중에 써먹을 수 있게 되고. 자, 일단 시간이 이상하게 금방 빨리 지나갔네요. 이거 벌써 와, 아유, 오늘 원래 저는 항상 50분만 하고서 딱 10분 쉬는데 아주 오바됐네. 왜 이렇게 길어지게 됐지? 시간을 첫 시간부터 못 지켜서 죄송하고, 지금부터 10분 딱 쉬고 시작을 할 겁니다. 딱 10분. 네, 쉬세요.